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는 한창 60대인 여자입니다. 아직까지도 제 삶은 30이 훌쩍 넘은 제 아이들의 위주로 돌아갔었는데요. 저는 그런 삶이 싫지 않으면서도 환갑이 넘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저에게 이제 자식 걱정은 접어두고 남은 생은 저를 위해서 살라고 하기에 저는 다음 달에 시집을 가는 막내딸을 시집 보내고 난 후부터 아이들 걱정은 내려놓고 저의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30이 다 넘은 아이들의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제 막내딸 때문인데요. 오늘은 제가 그 문제의 막내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를 아들로 낳은 후 남편과 저는 딸이 갖고 싶어 셋째에 도전하게 된 것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는 바로 셋째를 딸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 태어난 아이이기도 하고 집안의 막내에다 저희 부부가 갖고 싶어 계획하고 낳은 아이라 저와 남편은 제 딸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딸이 귀한데 새아기 네가 딸을 낳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집에 시꺼먼 남자들만 있어서 어두침침하니 건조하기만 했는데 딸 하나 낳았다고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 그러게요. 새언니도 연달아 아들만 낳길래 이번에도 엄마 손녀 못 보시는 줄 알았는데 새언니 덕분에 엄마도 드디어 손녀 보게 됐네요. 나는 이제 아들이 지겹다 지겨워. 지금 손자만 해도 몇이야? 6은 훌쩍 넘는데 어떻게 다들 딸 하나를 못 낳는지. 나만 해도 딸 둘은 낳았는데 다들 왜 딸을 못 낳는 거야? 다른 집은 남아선호 사상이라 아들만 찾는다면 저희 시댁은 아들은 넘쳐나고 딸이 너무나 귀해 우리는 여아선호 사상이라고 할 정도로 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덕분에 딸아이는 저희 식구들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에게도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집안의 유일한 막내딸이 됐죠. 여보, 당신이랑 상의할 게 있어요. 진비 말이에요. 그 무용학원 취미로 다녀보고 싶다고 해서 보내주고 있는 거 당신도 알고 있죠? 거기서 선생님이 진비한테 잘한다고 칭찬을 엄청 했는지 진비가 고등학교를 예술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싶다고 오늘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무용으로 예술고등학교를 간다는 말이지. 예체능 쪽으로 나가는 거면 돈이 꽤 많이 나갈 텐데. 일단 진비 보고 돈 때문에 안 된다고는 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라고 해. 그러다가 진짜 무용으로 예술고 가면 어쩌려고 그래요? 예술고 가는 순간부터 진비한테 들어가는 돈 만만치 않을 텐데요. 당신 감당 가능해요? 진비가 하고 싶다는데 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예술고 진학하고 싶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못 갈 수도 있는 건데 시작하기도 전에 안 된다고 하면 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일단 하고 싶다는 거 다 시켜줘. 저희 집은 그리 넉넉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5 식구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정도였죠. 그래서 아들들이 하고 싶다는 것도 못 시켜주며 늘 부족한 부모로 살았어야 했는데 딸아이가 무용을 하고 싶다는 말에 저희 부부는 전 재산을 탈탈 털어 딸아이가 무용을 배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엄마, 나 예고 합격했어. 그것도 수석으로 합격했대. 나 입학식 날 때 신입생 대표로 선서까지 하게 될 것 같아. 아니, 우리 딸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예고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니. 그게 사실이야? 어머 세상에. 우리 진비 무용을 그렇게나 잘한다고? 엄마는 믿기지가 않는다. 엄마, 내가 그랬잖아. 학원 선생님들이 나보고 수재라고 했다고. 엄마 그동안 그 말 안 믿고 있던 거였어? 아니, 선생님들은 어쨌든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너 포기 못하게 하려고 괜히 입에 바른 말 하는 건 줄 알았지. 우리 딸이 잘하는 줄은 알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잘하는 줄은 엄마는 꿈에도 몰랐어. 무용을 배우기 시작한 딸아이는 정확히 2년을 배우고 예술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딸아이에게 제가 모르는 재능이 있었던 건지 딸아이는 수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 남편과 저는 그때부터 일을 더 하더라도 딸아이를 끝까지 밀어주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진비 대학 졸업까지 시키려면 10년은 고생해야 돼. 나도 일 하나 더 늘릴 테니까 당신도 일 하나 더 늘리든지 해서 우리 빚내지 않고 진비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걸로 해보자. 아이, 당신이랑 내가 노력하면 진비 하나쯤은 졸업시킬 수 있겠지. 재능도 있고 자기도 저렇게 재밌어 하는데 돈 때문에 앞길 막힌다고 생각하면 진비 많이 괴로울 거야. 당신 말대로 우리가 진비 위해서 10년만 더 고생해보자. 모든 예체능이 그렇게 했지만 특히 무용에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형편은 그것들을 다 감당해낼 만한 형편이 아니었기에 남편과 저는 일을 2개씩 하며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저희의 희생 덕분에 딸아이는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해 무용으로 꽤나 유명한 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 딸아이가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남편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보, 내가 죽더라도 우리 진비 대학 졸업은 당신이 시켜줘야 돼. 나 죽고 나서 진비 대학 다니기 힘들어지면 진비가 나를 얼마나 원망하겠어. 그런 걱정을 왜 해? 내가 어떻게든 진비 대학 졸업까지는 무사히 시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혹여라도 대학 다니다가 힘들어진다고 해도 진비 절대로 당신 원망 안 할 거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당신한테 모든 짐을 다 맡기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원준이랑 원성아, 그 아빠 죽으면 이제 너네가 엄마랑 진비 지켜줘야 한다. 엄마도 엄마지만 어린 네 동생 진비 이 험난한 세상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지 않도록 너네가 지켜줘라. 아버지 마지막 부탁이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딸아이의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보다 장성한 2 아들이 더 믿음직스러웠는지 제가 아닌 아들들에게 막내딸을 잘 봐달라며 신신당부를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진비한테 들어가는 돈 엄마는 걱정하지 마. 나랑 원성이가 어떻게든 벌어서 진비 대학 졸업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리고 진비 너도 앞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돈 있으면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오빠들한테 말해. 너네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진비한테 돈을 준다는 거야. 진비한테 들어가는 돈은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네들이야말로 걱정하지 말고 너네만 생각하고 살아. 아버지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고 우리가 진비 대학 졸업시키는 게 마음 편해서 그래. 그리고 엄마 혼자서는 진비 대학 졸업시키기 힘들 거야. 앞으로 들어갈 돈이 더 많아질 텐데 그걸 엄마 혼자서 어떻게 감당해? 원성이랑 내가 작게 사업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만 잘 되면 엄마 돈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한테 맡겨줘. 첫째 아들은 막내보다 5살이 많았고 둘째 아들은 딸아이보다 겨우 3살이 더 많은 오빠였습니다.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아들들이 딸아이에게 저 대신 부모 역할을 해준다고 하니 고마운 마음보다 죄스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너희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한테 엄마의 역할까지 떠넘기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하구나. 엄마,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아빠 유언대로 우리는 진비가 돈 걱정 없이 무사히 대학 다니고 졸업할 수 있길 바랄 뿐이야. 그리고 오빠들인 우리가 진비 졸업시켜줘야지 누가 시켜주겠어? 감사하게도 아들들의 사업 수완이 좋아 아들들은 큰 무리 없이 딸아이의 대학 졸업을 시켜줬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들이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이 되고부터는 저도 딸아이도 아들들에게 의지를 많이 했었는데 딸아이가 대학 졸업을 하고 나서 오빠들에게 자취를 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큰오빠, 작은오빠, 나 자취해보고 싶은데 자취방 구해주면 안 돼? 큰 집까지는 필요 없고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정도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 너 혼자 자취를 하겠다고? 그건 절대 안 돼. 너 자취하면 엄마도 그렇고 오빠들도 네 걱정 때문에 밤잠 제대로 이루지도 못할 거야. 그리고 백수인 네가 왜 자취를 해? 학교가 멀기를 해? 아니면 직장이 멀기를 해? 집에서 충분히 지내도 되는 애가 무슨 바람이 들었길래 자취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내 친구들은 대부분 다 본가에서 나와서 자취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도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누려보고 싶어. 그러니까 나 자취방 구해주면 안 돼? 오빠들 요즘 돈도 잘 벌어서 그 정도는 그냥 해줄 수 있잖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 혼자 나가 산다는 게 문제야. 그리고 멀쩡한 집 놔두고 왜 나가서 살겠다고 그래? 집 나가면 개고생이란 말 못 들어봤어? 취직하기 전까지는 엄마가 해주는 밥에 오빠들이 주는 용돈 받고 편하게 살아. 자취를 시켜달라는 딸아이의 뚱딴지 같은 말에 저와 아들들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지만 딸아이도 포기를 하지 않으려는 건지 지 오빠들을 엄청 쫓아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서 딸아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결국 아들들이 딸아이의 자취방을 얻어주게 됐습니다. 최진비, 너 자취방에서 절대로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돼. 뭐 남자 데리고 온 거 오빠들한테 들키게 되면 오빠들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리고 월세 정도는 네가 낼 수 있도록 바로 일 알아보고. 알겠어? 오빠 걱정하지 마. 안 그래도 나 서울시 무용단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것만 합격하면 나 앞으로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딸아이가 자취를 하겠다고 짐을 싸들고 나간 날부터 저는 아들들의 말대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심정이었죠. 그래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지내고 있으니 내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되겠다 싶어 저는 반찬을 싸들고 딸아이의 방을 청소해 줄 겸 딸아이가 자취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그곳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보세요? 진비야, 엄마가 네 자취방에 반찬 좀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너 지금 어디야? 혹시 집이니? 응. 엄마, 나 집 있는데 반찬 안 가져다 줘도 돼. 내일쯤 내가 가서 가져올 테니까 괜히 여기까지 오고 그러지 마. 엄마 지금 너희 집 문 앞이니까 문 좀 열어봐. 날이 더워서 반찬 쉬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둬야 할 것 같아. 엄마 지금 우리 집 앞이라고? 엄마 미안한데 나 사실 지금 집 아니야. 그러니까 반찬은 그냥 집 문 앞에 두고 가줘. 집이라고 말하던 딸아이는 제가 문 앞에 있다는 말에 갑자기 말을 바꾸며 집이 아니라며 저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 딸아이는 정신이 없어 제 전화를 끊지 않은 건지 전화가 끊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치채지도 못한 채 어느 외간 남자와 다급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 지금 반찬 가져다 준다고 문 앞에 있대. 엄마 보고 반찬만 두고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오빠 절대로 아무 소리도 내지 마. 오빠 우리 집에 있는 거 알면 나 진짜 죽어. 너희 엄마는 왜 말도 없이 딸 집에 불쑥 찾아오고 그러신대? 아이씨, 나 지금 친구 만나러 가봐야 되는데 너 때문에 늦게 생겼잖아. 엄마 보고 지금 나 여기 없다고 했으니까 아마 바로 돌아가실 거야. 일단 지금 당장 나가지 말고 한 10분 정도만 있다가 나가주면 안 될까? 내가 미안해. 수화기 너머로 딸아이와 외간 남자의 대화 내용을 엿듣게 된 저는 바로 딸아이가 살고 있는 자취방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최진비, 너 이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당장 문 열어. 같이 있는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니? 너 설마 엄마랑 오빠들한테 말도 없이 남자 데리고 와서 사는 거야? 제가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도 집안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딸아이는 끝까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바로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어 딸아이의 자취방으로 와달라고 말했고 아들들이 쫓아와 딸아이의 현관문을 두드리자 그제야 겁을 잔뜩 먹은 딸아이가 자취방 문을 열어줬습니다. 너 안에 있으면서 왜 엄마한테 문 안 열어준 거야? 너 오빠들 무서운 건 알면서 엄마 무서운 건 몰라서 그런 거니? 엄마, 그래서 내가 돌아가라고 했잖아. 왜 거기서 버티고 있어? 그리고 오빠들은 도대체 왜 부른 건데? 그 남자애 어딨어? 너 여기서 남자 들린 거 엄마 다 알고 있으니까 당장 나오라고 그래.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거야? 분명 딸아이 자취방에 외간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외간 남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오라고 소리쳐도 나오지 않자 화가 난 아들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딸아이와 함께 있던 남자는 겨우 화장실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진비야, 너 진짜 어쩌려고 자취방에 남자를 끌어들인 거야? 너 이제 자취 시작한 지 겨우 한 달 됐어. 너 설마 이러려고 오빠들한테 자취방 구해달라고 한 거야? 엄마, 이 사람 내 남자친구야. 엄마 말대로 나 오빠랑 같이 살고 싶어서 자취방 얻은 거 맞아. 근데 우리 결혼할 거라 동거 시작한 거니까 너무 안 좋게 보지 말고
결혼 전까지 동거하면서 살 수 있게 허락해줘. 친비야, 네 나이가 몇인데 결혼을. 그리고 네 앞길이 얼마나 창창한데 무용수로 꿈 이루기도 전에 결혼 타령을 하고 있어. 엄마, 결혼하고 나서도 충분히 무용수로 살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마냥 어려서 이러는 거 아니니까 어린애 취급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만난 지 겨우 3달밖에 안 된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한다는 딸아이의 말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제가 힘들게 정신끈을 붙잡고 서 있는데 아들들은 그런 딸아이와 딸아이의 남자친구에게 크게 화가 났는지 딸아이의 남자친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딸아이의 남자친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오빠들 제발 그만해. 내 남자친구한테 손대는 순간 내가 오빠들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여기 이 남자 내 남편 될 사람이라고. 다 필요 없고 너 당장 오빠들이랑 집으로 돌아가자. 너 보니까 나사가 풀린 것 같은데 네 인생 망치기 싫으면 당장 오빠들 따라와. 오빠들은 아직도 나를 너무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아. 내 나이 이제 24이라고. 나도 알 만큼 다 알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집착 좀 그만하고 나를 좀 놔줘. 24이면 아직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를 나이야. 그리고 아빠랑 엄마가 너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네가 사리분별도 못하고 네 멋대로 사는 것 같은데 오빠들은 아빠랑 달라서 너 이렇게 사는 거 절대로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어. 그리고 아빠가 살아 계셨어도 이건 아니라고 했을 게 분명해. 아들들이 딸아이를 강제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딸아이 남자친구가 저희 가족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 진비 이대로 못 보냅니다. 진비 말대로 저희들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그러려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였어요.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하지만 저희들 관계 허락해 주세요. 너 이 새끼 당장 못 비켜?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앞길을 막아? 그래, 너 뭐 하나만 물어보자. 너 뭔데 우리 진비한테 기생충처럼 붙어 살고 있어? 너 나이는 몇 살이고 직업은 있어? 저 올해로 27 됐습니다. 직업은 없고요. 앞으로 구할 생각입니다. 저 직업 구하면 바로 진비랑 결혼할 생각이라 그 전까지만 진비한테 신세지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딸아이의 남자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갈 곳이 없어 제 딸아이의 자취방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백수라 버는 돈이 없으니 제 아들들이 딸아이에게 준 용돈을 제 돈처럼 쓰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기가 차긴 했지만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고 싶어 아들들은 가지 않겠다는 딸아이를 강제로 끌고 본가로 데리고 와줬습니다. 저도 이번만큼은 딸아이가 하려는 대로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아들들이 시키는 대로 딸아이를 집에 가둬두고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진비 너 오빠들이 허락할 때까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줄 알아. 그리고 휴대폰도 이용 정지시켜 놓을 테니까 그놈이랑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고 네 자취방은 오빠들이 알아서 정리할 거야. 엄마, 오빠들 좀 말려줘 제발. 나 내 남자친구 없이 하루도 못 살아.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건 엄연한 범죄야. 범죄든 아니든 너 정신 차릴 때까지 절대로 집 밖에 못 나가. 그리고 어느 집안이었어도 다 이렇게 했을 거니까 오빠들 원망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리길 바란다. 아들들은 자신들이 일하러 가는 시간인 낮에 저에게 딸아이를 맡겨 감시를 하라 시켰고 저녁부터는 아들들이 집에 붙어 딸아이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시만 한 것이 아니라 아들들과 저는 딸아이를 어르고 달래며 딸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깨우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건지 본가로 끌려온 날부터 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진비야, 이제 그만 좀 울고 밥 좀 먹어. 너 그러다 탈진해서 쓰러진다고. 엄마 생각해서라도 한 숟갈만 떼면 안 되겠니? 안 그래도 마른 몸 더 말라가니까 엄마 너 죽을까봐 걱정돼. 그러니까 나 좀 집 밖으로 보내달라고. 나 남자친구 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아. 아니면 엄마 휴대폰으로 연락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진비야, 오빠들 알면 너 정말 큰일 나. 너만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네 남자친구라는 애도 큰일 난다고. 오빠들 며칠 이러다 말 거니까 네가 조금만 참어.
엄마까지 이러면 엄마 딸 진짜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마랑 오빠는 모르잖아. 제발 부탁이야. 휴대폰이라도 돌려줘. 아들들이 출근해 나가고 없는 사이 딸아이는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울며 저에게 애원을 했고, 이러다 정말 딸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났던 저는 딸아이에게서 뺏어둔 휴대폰을 건네줬습니다. 딸아이는 휴대폰을 받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더니 전화를 끊고 나서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겉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진비, 너 지금 어디 가려고 그래? 너 지금 이대로 나가면 큰일 나. 나가려거든 오늘 오빠들 오면 오빠들한테 허락받고 내일 나가는 걸로 하자. 아니, 나 이제 오빠들이랑 엄마 허락 같은 거 필요 없어.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남자친구 지금 나 없어서 친구 집 전전하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지내고 있대. 그리고 어제는 갈 곳 없어서 PC방에서 잤다잖아. 결국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나 때문에 내 남자친구가 고생을 하고 있다고. 걔가 어디서 어떻게 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그게 왜 진비 너 때문이야. 진비야, 제발 엄마 말 듣고 지금 나가지 말고 나중에 나가는 걸로 하자. 오빠들 알면 정말 큰일 나. 딸아이는 결국 제 손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딸아이를 쫓아갈 기력이 없었던 저는 아들들에게만 연락을 해두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저녁 시간쯤 딸아이 없이 두 아들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준아, 원성아, 진비는 어떡하고 너희만 들어온 거니? 진비는 찾았어? 진비 지금 어디 있대? 진비 지금 남자친구랑 있는데 이따가 집에 들어오겠다고 해서 집에서 기다린다고 했어. 진비 목소리 들어보니까 많이 침착하긴 하던데 이번에 들어오면 잘 달래보는 걸로 해봐야겠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애를 가둬두기만 해서 진비 반항심이 커진 것 같아. 몇 시간 후 딸아이는 늦은 밤이 돼서야 집으로 들어왔는데 한결 편안해진 표정을 하고서 저희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아들들과 저에게 혼인신고가 완료된 등본 한 장을 건네줬습니다. 우리 오늘 혼인신고했어. 엄마랑 오빠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나는 엄마랑 오빠들 허락 없이 결혼도 할 수 있는 성인이고 모든 결정권은 나한테 있다는 걸 엄마랑 오빠 눈으로도 확인해보란 말이야. 진비야, 너 정말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어디 겁도 없이 네 맘대로 혼인신고를 올려? 진비, 너 정말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단 한 번도 엄마 속 썩인 적 없던 착한 애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나는 이게 왜 엄마가 기절초풍할 일인지 모르겠어. 결국 딸아이는 큰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남자친구를 만나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가족들 몰래 자기들끼리 혼인신고를 올려버리고 만 것이었죠. 그땐 정말 저도 아들들도 그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딸아이는 말문이 막힌 저희를 보며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랑 조만간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어. 내려가서 상견례 날짜 잡아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진비, 너 결혼식 올릴 돈은 있어? 그 남자애도 일 못 구하고 놀고 있다면서. 거기다 서울에서 지낼 집도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하고 있다는데 그놈을 뭘 믿고 결혼한다는 거야? 나한테 오빠들이랑 엄마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오빠들이랑 엄마가 나 결혼하는데 돈 빌려주면 결혼하고 나서 나랑 오빠가 일하면서 갚는 걸로 하면 되잖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철딱선이 없는 딸아이를 보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아이를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올려버린 딸아이를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 두 손을 놓고 있었는데, 딸아이는 자신의 시부모님이 될 사람을 찾아가 결혼 허락을 받고 왔고 저희의 허락 없이 상견례 날짜를 잡아왔습니다. 원준아, 원성아, 이미 자기들끼리 혼인신고했고 결혼하겠다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아온 마당에 우리가 이 결혼을 반대할 수만은 없겠지? 이렇게 된 거 둘이 잘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자. 엄마, 아무리 그래도 저런 애한테 우리 진비 시집 못 보내. 이혼을 시켜서라도 나는 이 결혼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
말린다고 말려질 애였으면 진비 혼인신고도 안 했을 거야. 우리가 말려도 같이 살 거면 둘이 잘 살 수 있게 우리가 허락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괜히 상견례 날 안 나갔다가 우리 진비 그 집에 밉보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아들들을 제가 잘 타일러 딸아이의 상견례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사돈 부부는 제 예상과 달리 겸손하시고 부끄러움을 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진비 사랑 많이 받고 자란 막내딸인 것 같은데 저희 아들 때문에 진비 이렇게 돼서 많이 속상하시죠? 아닙니다. 저는 두 아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다 좋은 마음으로 아이들 결혼시키고 응원해 주는 게 어떨까요? 여기까지 와서 누굴 탓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죄송하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저희가 형편이 조금만 더 넉넉했으면 애들 결혼 걱정 없이 시켜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도 못해서 사돈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사위 될 사람의 집안은 저희보다 더 가난했고 거기다 빚도 많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집이었습니다. 거기다 대고 아이들 결혼하는데 돈을 보태달라고 할 수도 없고 왜 못 보태주냐고 따질 수도 없어 결국 저희가 아이들의 집을 구해주고 결혼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진비야, 오빠들이 너희 둘이 살 수 있는 신혼집 전세로 알아봐준다고 하니까 너희 직장 구하게 되면 전세자금 오빠들한테 바로 갚아야 돼? 당연하지. 오빠들 정말 고마워. 나랑 오빠 결혼하면 무조건 바로 취직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돈 걱정은 절대 하지 마. 진비야, 오빠들은 돈 걱정 같은 거 안 해. 너희 오빠들 몰라서 그러니? 그러니까 둘이 싸우지 말고 잘 사는 걸로 해. 잘 사는 건 절대 걱정하지 마, 엄마. 나 정말 잘 살 자신 있어. 근데 큰오빠, 우리 결혼식은 언제 시켜주는 거야? 아들들은 딸아이에게 먼저 신혼집만 구해주는 걸로 하고 결혼식은 돈을 모은 후 다음 해에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딸아이는 뭐가 됐든 사위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며 결혼은 언제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준아, 엄마는 결혼식만큼은 진비랑 진비 신랑이 번 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결혼식 간소하게 한다고 하면 몇백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쟤네들도 마냥 어리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돈을 벌어야 하는 나이잖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벌어서 결혼식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 그럴 수 있으면 그러라고 하고 싶지만 어떻게 그래. 진비 오빠로서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지. 솔직히 말해서 진비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진비가 제대로 된 남자만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했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을 거야. 그렇기야 했겠지만 원성이랑 네가 진비 신혼집에 결혼식까지 올려준다고 하니까 엄마가 너희한테 미안해서 그래. 그리고 지들이 저지른 일은 지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너희가 진비 뒤치다꺼리 하는 게 엄마 마음이 좀 그렇네. 진비한테 아빠 대신해서 아빠 돼주기로 한 이상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나도 진비랑 진비 남편 도와주는 거 이제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우리 도움 없이 자기들이 알아서 잘 살아가야지 뭐. 오빠들이 구해준 신혼집으로 들어간 딸아이와 사위는 분명 바로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했던 약속과 달리 일자리를 구하기는커녕 매주 집으로 연락해 용돈을 보내달라고 보채기만 했습니다. 엄마, 혹시 2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휴대폰 요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요금이 미납된 상태거든. 오빠들한텐 말하지 말고 20만 원만 좀 보내줘. 네 휴대폰 요금 엄마가 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미납 한 번 없이 잘 내고 있는 중인데? 설마 네 남편 핸드폰 값 말하는 거니? 미안해 엄마. 우리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이 없잖아. 나 곧 있으면 집 앞에 있는 빵집에서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돈 벌면 갚는 걸로 할게. 진비 너 무용단에 들어간다더니 그건 어떻게 됐어? 고생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졸업했으면 무용수로 일을 해야지 웬 빵집이야.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됐어. 그리고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돈만 없을 뿐이지 우리 정말 잘 지내고 있어. 딸아이는 애써 제 앞에서 씩씩한 척을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던 저희 아들들은 사위를 불러내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어른인 제가 따끔하게 혼내지 않으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사위를 앉혀놓고 크게 혼을 냈는데, 그날 밤 사위가 짐을 싸고 집을 나가버렸다는 딸아이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오빠가 기분 나쁘다고 뭐라고 하길래 내가 엄마랑 오빠들 말이 틀렸냐고, 우리가 언제까지 친정집에 손 벌리고 사냐고, 우리도 돈 벌어야 되지 않겠냐고 뭐라고 했어. 거기다가 오빠가 집안 살림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니까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오빠도 같이 하자고 했더니 오빠가 글쎄 너도 너희 집도 몇 푼 안 되는 돈 주면서 되게 생색내고 사람 괴롭힌다고, 나 같은 사람이랑은 못 살겠다고 하고 짐 싸들고 나가버렸어. 처가에서 혼나는 바람에 사위가 자존심이 상해 잠깐 그러는 건 줄 알았지만, 딸아이는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저와 아들들을 찾아와 사위와 싸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르바이트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내가 일하러 나가기 전에 부탁했던 설거지도 안 해놓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화나서 뭐라고 했더니 잔소리 좀 그만하라면서 나랑 같이 살기 싫어진다고,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한다고 소리 지르는 거 있지? 엄마, 여기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여기서 뭘 더 해야 되냐고? 딸아이가 가족들에게 하소연을 할 때마다 저는 속이 답답해져 숨이 턱턱 막혔고, 그런 딸아이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그런 딸아이에게 결혼식 올리기 전 사위와의 관계를 끝내라고 말했습니다. 진비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놈이랑 끝내고 나와. 어차피 결혼식 올리기 전이라 잠깐 동거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혼인신고 한 번 올린 거 사는데 크게 문제될 거 없어. 너희 지금 만난 지도 1년 안 됐는데 그걸 어디 가서 부부 생활이라고 하겠어? 오빠들이 도와줄 테니까 그 새끼랑 끝내고 나와. 어떻게 그래? 이미 혼인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오빠 말은 쉽겠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 게 쉽지가 않아. 그리고 나 아직 우리 오빠 많이 좋아하고 있단 말이야. 딸아이는 사위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사위와 헤어질 수 없다고 말을 했고, 아들들이 딸아이에게 계속해서 이혼을 말하니 결국 딸아이는 친정집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엄마랑 오빠들한테 손 벌리는 일 없을 거야. 나 혼자 벌어서 먹고 살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오빠랑 엄마한테 도움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보내주고 있던 용돈도 지금부터 보내지 말고 우리 일에 참견하지도 말아줘. 진비야, 너 혼자 벌어서 어떻게 둘이 먹고 살겠다는 거야? 윤서방 일 구하기 전까지만 오빠들한테 도움 받는 걸로 하자. 엄마, 내가 우리 집에 도움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오빠 자격지심 심해지기만 할 거야. 나도 가족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내 남편 위해서라도 도움받는 건 그만해야겠어. 딸아이는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은 건지 그날 이후 저와 아들들에게 먼저 연락해 돈을 달라고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걱정되기는 했지만 평생 저에게 아기 같기만 하고 제가 지켜줘야만 할 것 같은 존재였던 딸아이를 처음으로 내 품에서 떠나보내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가 저희에게서 완전히 독립을 한 지 2달 정도가 흘렀을 때 벌건 대낮에 딸아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엄마, 오빠들한테 연락해서 우리 집으로 좀 와줘. 지금 당장 와줘야 돼. 나한테 정말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최대한 빨리 우리 집으로 와줘. 얼마나 다급했는지 딸아이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달려와 달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이가 이런 전화를 걸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니다 싶었던 저는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달음에 딸아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혹시라도 딸아이가 사위에게 맞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 초조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비야, 이 여자는 누구고 윤서방은 왜 옷을 홀라당 벗고 있어?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엄마, 오빠, 윤서방이 나 아르바이트 하러 간 사이에 딴 여자를 집으로 불러서 그 짓을 하고 있었어. 사장님이 부친상 당하셔서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서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일찍 들어왔는데 내가 집 나간 그 잠깐 사이에 딴 여자를 부른 거야.
사위와 딸아이의 상간녀는 오도 가도 못하고 맨몸을 이불로 가리고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고 아들들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윤백훈, 너 진짜 내 손에 죽고 싶어서 그러지? 너 죽는 게 무섭지도 않은가 봐? 어떻게 감히 내가 구해준 집에서 내 동생 몰래 이딴 짓을 벌여? 형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지 절대로 제가 진비를 배신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내 앞에서 상간녀랑 홀라당 벗은 채로 서 있었으면서 그딴 소리가 나와? 어쩔 수 없이 그랬다니? 누가 바람 피우라고 협박이라도 했어? 그나들의 입에서 상간녀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이불로 몸을 가리고 있던 사위의 상간녀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상간녀라뇨? 그쪽 진짜 미쳤어요? 말이면 단줄하시나 본데 저 상간녀 아니에요. 저 백훈이 여자친구라고요. 결혼한 유부남 여자친구면 그게 상간녀지 뭐야? 내가 당신은 가만히 내버려둘 줄 아나 본데 당신도 저 새끼도 내 손에 죽을 줄 알라고? 협박하지 마시고요. 그쪽이야말로 알지도 못하면 함부로 떠들어대지 마세요. 백훈이 여자친구는 저였어요. 잠깐 헤어진 그 사이에 전현이 우리 백훈이 꼬셔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고요. 백훈이랑 저는 이 두 사람 혼인신고 올리기 전부터 연인 사이였다고요. 상간녀의 말에 사위도 동의를 하듯 말을 했고 딸아이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는지 그제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진비랑 결혼할 생각 없었어요. 진비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4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화가 나서 아무나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진비를 만났던 거고요.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진비가 먼저 자취방 구해서 저를 불러들인 거예요. 진비 덕분에 지낼 곳도 생기고 뭐 가만히 있어도 용돈 받아와서 저한테 써주고 하니까 저는 그게 편해서 진비랑 지냈던 거지. 저는 진비랑 결혼할 생각이 죽어도 없었다고요. 사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들들이 아닌 제가 사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감히 제 앞에서 제 딸아이를 이용한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털어놓는 사위를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상간녀는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제 딸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 우리 과 후배 맞지?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꽤 유명한 것 같던데? 더러운 소문나기 싫으면 당장 우리 백훈이랑 이혼해. 너 때문에 나만 상간녀 되고 이게 뭐니? 그 입 못 다물어? 네가 뭔데 감히 내 딸을 협박해? 내가 벌레보다 못한 너네 두 년 놈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아? 아줌마가 딸 잘못 키운 거예요. 애가 예쁘기만 하면 뭐예요? 등신 중에 최고 등신인데? 어쨌든 우리 둘 관계 아셨으면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나가도 너네가 나가야지. 당장 이 집에서 꺼지지 못해? 옷 챙겨 입을 생각도 말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저는 사위와 상간녀에게 옷 챙겨 입을 시간도 주지 않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사위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진비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나랑 이혼해주면 안 되겠냐? 나 진짜 너한테 상처 주고 이용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그랬던 거였어. 너 착한 애니까 나 이해해줄 수 있지?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 돼? 혼인신고 먼저 하자고 한 건 나였지만 마지막에 고민하던 나 도장 찍게 만든 건 오빠였잖아. 근데 왜 내가 이혼을 해줘야 되냐고? 나 절대 이혼 못 해줘.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진비야, 난 너한테 마음 없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평생 너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 테니까 제발 이혼해줘. 그리고 우리 혼인신고했던 거 학교 사람들한테 소문도 안 낼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나랑 이혼하자. 사위는 이혼해달라고 애원했고 딸아이는 죽어도 이혼은 못해준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들이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니었기에 이혼은 죽어도 못한다는 딸아이를 협박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결국 딸아이를 이혼시킬 수 있게 됐는데 조용히 이혼하고 싶다는 딸아이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들들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왔습니다. 그 새끼 내가 절대로 가만히 안 둬. 이딴 식으로 사람 뒤통수 치고도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리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도 알게 해줘야지. 단단히 화가 난 아들들은 어린 사위에게 이혼 소송을 걸고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가난하기도 하고 당시 어렸던 사위는 고소를 당한 것에 겁을 먹고 사돈들을 데리고 저희 앞에 나타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백훈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으신 걸 아시면 벌을 받으셔야죠. 남의 집 귀한 자식 마음에 그렇게 생채기를 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사돈 아들 귀한 줄 알면 내 딸도 귀한 줄 알고 죄를 저지른 사돈 아들 벌받게 하셔야죠. 어떻게 감히 제 앞에서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실 수 있으세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앞길이 창창한데 이러면 빨간 줄 그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용서를 구할 테니 제발 재판에 서는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사돈들을 보며 같은 부모된 심정으로 마음이 아파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취하하고 조용히 이혼을 시킬까 고민을 했는데, 겁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온 사위의 상간녀를 보고 그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백훈이한테 소송을 걸어? 남자는 네가 꼬셔놓고 왜 피해자인 척하냐고? 너 남의 남자 뺏어간 거 내가 다 소문내버릴까? 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네 인생 망쳐줘봐? 상간녀는 우리 집을 어떻게 한 건지 저희가 사는 곳 근처에 몰래 잠입을 해 있다가 장을 보고 온 제 딸아이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와서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딸아이의 머리채를 붙잡고 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경찰서까지 가게 되고 난 후 아들들이 상간녀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었는데, 상간녀는 그제야 조용히 제 모습을 감췄습니다. 딸아이의 이혼 소송이 끝난 후 사위와 상간녀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위자료를 받게 됐지만, 저희 딸아이는 산송장처럼 매일 침대에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원준아, 진비를 어쩌면 좋니?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안 먹고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데 저러다 애 죽을까봐 엄마 너무 걱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진비 때문에 원성이랑 상의를 해봤는데 진비 외국으로 보낼까 생각 중이야. 대학원을 보내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무용 더 배우게 하든지 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 그래도 괜찮을까? 외국 가면 가족들도 없이 혼자서 지내야 되는데 그러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한국에서 저러고 있으면 그 일만 계속 생각나고 힘들어질 뿐이야. 외국으로 보내버리면 억지로라도 학교를 가든 뭘 하든 해야 되니까 일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호주는 365일 날씨가 좋으니까 우울증에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처음 딸아이는 외국으로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본인도 살고 싶은 의지가 있었던 건지 결국엔 호주로 떠나겠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아픈 딸아이를 머나먼 타국으로 혼자 보내려니 마음이 불안하기만 했지만 딸아이의 상태가 호전되길 바라며 저는 딸아이를 호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그 진비 시드니에 있는 유명한 무용학원의 선생님으로 취직하게 됐대. 거기서 비자도 새로 발급하고 정착할 생각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목소리도 엄청 밝은 것 같던데 이따가 엄마도 진비랑 통화해봐. 다행히 딸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우울증을 극복했고 그곳에 잘 적응을 해 자신의 전공을 살려 일자리까지 구해냈습니다. 딸아이와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게 마음 아프긴 했지만 딸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곳이 그곳이라면 저는 멀리서 묵묵히 딸아이를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딸아이가 잘 지내면서 저희 집에도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들들의 사업은 나날이 발전을 했고 저도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히 지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 중 하나가 바로 베이비시터였는데, 딸아이 결혼 사건으로 잠깐 쉬다 딸아이가 호주로 돌아가고 난 후 베이비시터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베이비시터로 일을 할 때마다 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내 새끼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돌봤더니 엄마들 사이에 제가 꽤나 괜찮은 베이비시터로 이름을 날리게 됐습니다.
아유, 강 여사님, 요즘에 와달라고 하는 집 엄청 많죠? 혹시 다음 집은 어디로 갈지 정하셨어요? 저한테만 해도 강 여사님 부탁하는 집이 벌써 5곳이나 돼요. 와달라고 부탁하는 곳이 많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못 정하겠더라고요. 혹시 괜찮은 집 있으면 여사님이 추천 좀 해주세요. 안 그래도 제가 강 여사님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집이 있어요. 젊은 엄마 집인데 첫 애라고 하더라고요. 태어난 지 이제 막 3살 됐는데 옆에서 도와줄 친정엄마도 없고 시부모도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도움 좀 받으면서 애 키우고 싶다고 강 여사님 소개해달라는데, 아니 글쎄 거기서 돈을 다른 곳에 3배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도 시댁도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말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돈을 다른 집보다 3배나 더 준다는 말에 저는 고민도 없이 그곳에서 베이비시터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간 그 집에서 저는 5년 전 제 딸아이를 파혼시킨 상간녀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베이비시터로 오신 분이죠? 성함이 강순자 씨라고 하셨나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우리 애가 순한 성격이라 돌보기는 쉬우실 거예요. 제가 머리를 쇼커트로 짧게 잘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런 건지 상간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맘 같아서는 바로 뒤돌아 나오고 싶었지만 웬일인지 모른 척하며 그곳에 더 머물러 상간녀를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제가 누군지 숨긴 채 상간녀의 아들을 돌봤습니다. 근데 아기 엄마 혼자서 아기 키우는 거예요? 어쩌다 혼자서 아기 키우게 됐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도 딸이 있어서 그런지 아기 엄마 보니까 제 딸 생각이 나서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세요. 그런 게 여사님이 왜 궁금해요? 그리고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 혼자서 아이 키우는 거 아니고 아이 아빠 있어요. 출장이 잦기도 하고 주말 부부라 평일에만 저 혼자 지내는 거예요. 제가 평일에만 아이를 돌봤기에 상간녀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 돌볼 때만큼은 상간녀의 아이라는 생각은 있고 아이만 열심히 돌봐줬는데, 상간녀는 인성이 원래부터 글러먹은 인간이었는지 자신의 아이를 돌봐주는 저에게 갑질이란 갑질은 다 하고 짜증을 엄청 냈습니다. 아줌마, 돈 받았으면 애 좀 똑바로 돌보세요. 지금 민준이 배고파서 우는 거 안 들려요? 그래서 저도 민준이 우유 타려고 주방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민준이 우는 소리 들리면 저한테 와서 이럴 게 아니라 제가 갈 때까지 애 좀 안아주고 있으면 안 돼요? 저 손목 약해서 민준이 자주 안으면 손목 아파서 안 돼요. 그리고 이따가 민준이 아빠 오기로 했으니까 민준이 아빠 오면 일찍 퇴근하는 걸로 하세요. 상간녀 같은 인간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싶어 기대를 하며 상간녀의 남편을 기다렸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상간녀의 남편을 보고 저는 속으로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사님, 저희 남편 얼굴 닳겠어요. 뭘 그렇게 유심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 인물이 눈길이 갈 정도로 좋긴 하죠? 아, 네. 민준이 아버지 인물이 좋으시네요. 민준이가 누굴 닮아서 잘생겼나 했는데 아빠를 닮아서 그런 건가 보네요. 다행히 아이의 아빠는 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고 저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들어 저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아기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0년 전쯤 제가 베이비시터 일을 처음 하며 돌봤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집 아이 엄마가 노산이었지만 변호사의 아주 유명한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고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성격이 너무 좋아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친한 언니 동생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그 변호사 엄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채빈이 아빠 나 몰래 딴 여자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요. 어떻게든 증거 찾아내려고 했는데 내가 변호사인 걸 알고 꼼꼼히 숨기는 건지 도저히 증거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거의 100%던데. 채빈이 엄마 말대로 채빈이 엄마가 변호사라 채빈이 아빠가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바람 피우는 거일 수도 있겠어.
증거 하나라도 나오면 그땐 절대 가만히 안 둘 생각이에요. 우리 아버지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주제에 감히 날 두고 바람을 피워? 바람 피우는 놈이나 유부남 꼬셔서 만나는 년이나 제 손에 걸리기만 하면 그 인간들 인생 박살내버릴 거예요. 재빈이 아빠 10년 전에도 집에 잘 안 들어오거나 늦게 오더니 아직도 그러고 있어? 나 재빈이 엄마 집에서 1년 일했는데 재빈이 아빠 얼굴 5번도 못 본 것 같아. 아유, 바람도 병이라 못 고친다고 하던데 이번에 단단히 혼쭐을 내줘야겠다. 그 변호사 아기 엄마의 남편이 제 딸을 파혼시킨 상간녀가 낳은 아이의 아빠일지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변호사 아기 엄마는 저에게 문자를 받자마자 자신의 친정 식구들을 데리고 상간녀의 집으로 쳐들어왔는데 변호사 아기 엄마는 집으로 들이닥치자마자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네 년이었구나. 젊은 년인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년인 줄은 상상도 못했네. 너 내가 누군지 알고 내 남편 건든 거니? 바람 피운 저놈도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지만 너도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니까 기대들 해. 도대체 여길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여사님, 보고만 계시지 말고 우리 민준이 안고 방으로 좀 가주세요. 이러다 우리 민준이 다치겠어요. 거실에 누워있는 아이를 안고 피신해달라는 상간녀의 말에 저는 손을 탁탁 털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 제가 누군지 저의 정체를 밝혔죠. 이문정 씨는 내가 누군지 못 알아보나 봐? 나 최진비 엄마인데 잊었어? 아무리 머리가 안 좋다고 해도 어떻게 나를 잊을 수가 있어? 최진비? 설마 그 무용과 최진비 말하는 거예요? 윤백훈이랑 결혼했었던 최진비요? 아니, 아줌마가 여길 왜 있어요? 설마 의도적으로 저희 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의도적이라니, 네가 먼저 베이비시터 일해달라고 요청해서 들어온 거잖아. 들어와서 보니까 애 엄마가 내 딸 파혼시킨 그년이더라고.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서 들어와서 본 건데 어떻게 또 만나고 있는 남자가 유부남일 수가 있어? 그것도 나랑 아주 친한 아기 엄마 남편을.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우연이지? 그럼 이 여자 아줌마가 불렀다는 거예요? 아줌마 진짜 미쳤어요? 감히 내 돈 받고 어떻게 이딴 짓을 벌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분 만났는데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 증거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마침 잘 됐다 싶어서 내가 제보를 한 거지. 이번에도 상간녀 소송 당하면 민준이 엄마는 상간녀 소송만 해도 2번째겠네? 아니다. 내가 모르는 상간녀 소송이 더 있으려나? 제 말에 상간녀는 저에게 달려와 저의 머리채를 붙잡고 저를 사정없이 빙빙 돌리더니 바닥으로 밀치고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습니다. 그 일로 변호사 아기 엄마는 저에게 폭행죄까지 더해서 고소를 하자고 했고 저는 변호사 아기 엄마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를 폭행죄로 고소하게 됐습니다. 결국 상간녀는 상간녀 소송에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됐는데 그게 동네방네 소문이 나버려 유부남 돈으로 차린 무용학원에서 학부모의 손에 쫓겨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딸아이가 이혼을 했을 때만 해도 상간녀 소송에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고 마음에 응어리가 남았는데 의도치 않게 상간녀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통쾌하던지 마음의 묵은 한들이 시원하게 소화가 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후 딸아이가 호주에 사는 한국계 호주인을 만나 결혼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끝이 난 것 같아 후련한 기분도 들었고요. 앞으로 저는 정말 남은 제 인생을 오로지 제 행복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볼 생각입니다. 사실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다 해보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하며 이 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